돈이 많아야지, 부모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좋은 양육을 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이 비장한 마음들.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까지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안정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면 이제는 좀 나 괜찮은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는지, 충분히 잤는지 나를 자꾸 점검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아이가 괜찮아 보여요. 점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 전문가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게스트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27년간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청소년들과의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학생들과의 교감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세요. 어른을 위한 청소년의 세계라는 책을 집필하신 작가분이시기도 합니다. 저자 김선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 한 존재도 성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공감대화 전도사 교사 김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대표적인 키워드가 공감대화. 공감대화라는 개념이 정확히 뭘까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대화라는 것은 아이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있게 된 배경, 그 아이의 마음 상태, 네. 속마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들어보려는 태도를 지닌 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대화의 특징은 아이가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뭔가 칭찬이나 꾸짖음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한 대상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중심을 두는, 지금 현재의 감정 또는 그 일을 했을 때의 감정을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아이를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만들어지거든요. 사람이 안정감이 있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너그러워지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기도 하고 네. 스스로 행동을 수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른이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대화, 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스스로 크는 힘을 격려하고 네네.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좀 더 독립적으로 세워주고 자존감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바로 네. 공감대화다. 이 공감대화라는 것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교사 10년 차 이쯤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내가 뭘 계획하고 한다고 막 그대로 기계처럼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를 네. 느꼈어요. 또 저희 자녀를 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발현되는 시기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교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교사였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낙오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음악 교사거든요. 그래서 네. 음악 선생님은 뭐 그냥 다 재밌는 줄 아시는데 음악적인 거는 굉장히 타고나는 거에 격차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막 과학 같은 어려운 과목보다 오히려 포기하는 아이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내가 교사로서 제대로 하려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힘든 아이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잡아주는 역할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든가를 생각해 봤더니 상담 심리학 같은 거 배우면 끝까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공통적인 필요한 전문성이더라고요. 어떤 학부형이 오시든 어떤 아이가 오든 어떤 갈등 상황에서 또는 마음이 힘들 때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부정적 감정을 끝까지 듣는 거를 이제 헌신적으로 했어요. 어느 날 밤 11시까지 민원 학부모하고 시달림이 있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학교를 생각만 해도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들어놓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저 자신을 돌보게 된 거예요. 저를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정혜신 이명수 선생님이 쓰신 적정심리학이라는 적정심리학. 부제를 달고 나온 책인데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고 내 상담이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이전의 상담은 교사는 뭔가 제공해야 되는 그런 제공자, 헌신하는 상대고, 학부형이나 또 학생은 교사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 받아서 채워야 되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관계라면, 이 적정심리학에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많은 시간으로 쌓을 수 없는 어떤 친밀감이 생기거든요. 네네. 정말 친밀한 존재로 상대하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랑 얘기할 때 얘기 많이 했더니 힘들다, 그런 기분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얘기하는 시간을 보내는 자체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고 즐겁죠. 네. 공감 대화를 통해서 학부형을 만났을 때는 나도 한 사람,
상대방도 한 사람으로서 깊이 교감하게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사귐이 아니라 정말 삶의 동반자 같은 느낌을 주는 속 깊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되게 기계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책을 제가 뭐 다 읽지도 않았고 한 30% 정도 읽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학부형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네. 10명 중에 한 7명 되시는 어머님이 그 질문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시기에 좀 힘든 시기잖아요. 내 그렇죠. 몸은 저물어 가고 아이는 이제 부모의 사춘기도 어떤 겪고. 울타리에서 좀 벗어나 보려는 시도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불안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했던 마음을 누군가가 툭 건드리니까 펑 하고 터지는 거죠. 물어봐주고 알아주고 하는 네. 그 시간이. 나중에는 눈물 다 흘리고 환하게 개운하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내가 오늘도 할 일을 했다가 아니라 저도 살았다. 나 참 다행이다. 나 교사 돼서 너무 좋다. 제 번아웃으로 인해 했던 그 교사로서의 어떤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이 공감대화는 마음이 아픈 상대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네, 상담자도 같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공감하고 존중하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오죽 잘하겠어? 라는 믿음이 형성이 되니까 아이가 학교 가서 좀 툴툴거리는 일이 있어도 선생님하고 의논해봐. 선생님이 다 너 마음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좀 네네. 여유를 가지시니까 나머지 기간이 굉장히 수월하죠. 아이들이 막 한 반에 20명, 30명 인원이 많으니까 언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1대1로 관계를 맺는 경험은 매달 하고 뭐 매 학기하고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단번에 짧은 기간 내에 아주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많아야 되는 건 전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부산스럽게 지내다가 아이가 결정적으로 힘들 때라든가 너무 복잡한 문제에서 막 얘가 멘붕이 왔을 때 그럴 때 아주 정확하게 공감하는 시선을 받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어떤 감각으로 체득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이렇게 적확하게 공감해주는 기회들은 1년에 그 한 아이한테 몇 번을 하겠어요. 그렇게 맞아요. 많지 않거든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때 한번 공감받은 것으로 1년 동안 저한테 전폭적인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니까 제 철학으로서 아이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아이는 한 고유한 존재다.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존재의 특성을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묻고 확인해서 그 존재가 갖고 싶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제공하고 튀어줄 수 있는 건 튀어준다라는 철학을 갖는 거지 잘 공감해주면 나중에 나를 그렇죠. 지지해 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계산을 하고 시작하는 그건 건 아니고.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오는 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양육이나 교육하시는 분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돈이 많아야지 부모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좋은 양육을 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이 비장한 마음들.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삶이 나의 것으로서 충분하다라는 느낌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걸 길러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한테 집중하고 그 존재가 가진 특성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그게 모든 교육과 모든 양육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네. 동창력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이 공감 대화를 하면 가정에서 공감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 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들이 각각 특별하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형제가 이렇게 많이 싸우고 그런 것들을 저는 애들이 서로 기질이 달라서 그런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감대화를 하면. 내가 제일 중요한 관계한테 내가 충분히 존중받으면 아이들이 좀 마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서로의 어떤 다름에 대해서도 좀 여유 있게 바라보고 아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게 어딨니? 라든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 그랬구나. 아이들의 행동이 갑자기 뭐 이런 인과관계 없이 어떤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분란이 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그 속마음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눈 맞추고 그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런 어떤 시각을 충분히 주면 아이는 또 자기 행동에서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하니까 나를 기죽이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인정해주면서도 좋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 존중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절대적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부모 자식 간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 사회의 어떤 복잡한 요구들에 우리가 조금 나 자신을 끼워 맞추고 그러다 못해 아이까지 좀 끼워 맞추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절대적 사랑에 대한 감각 자체를 부모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 부모가 나의 뿌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토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질적으로 좋든 안 좋든 거기에서 뿌리를 담그고 기다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부 형님들이 오시면 우리 애는 방치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생각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정말 생각 깊고 많거든요. 얘기가 안 통할 것 같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안 받아줄 것 같다라는 어떤 의심이나 걱정 때문에 아이들이 입을 잘 열지 않는 건데 그전에는 공부를 잘 안 해서 불안한 줄 알고 친구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불안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속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느낀 건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살고 있는지 아이의 어떤 사유나 아이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성공적이든 약간의 어떤 부침이 있든 열등하든 상관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져요. 살아가고 있구나. 커가고 있구나. 내실을 다지고 있구나. 내적 힘을 키우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가지고 연연해서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할래? 이렇게 막 부정적인 압력을 넣고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죠. 좋은 장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이 공감 대화. 하지만 실패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아이가 자기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이미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질적인 폭력을 당한 아이, 부모님한테 많이 맞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그렇게 맞으면 많이 힘들고 그랬을 텐데 왜 거부하지 못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사람 되려면 맞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되려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 매를 맞나? 그랬더니 내가 늦고 빨리 해내지 못하면 부모님은 나를 때려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키워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완벽한 동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너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 하지만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 눈앞에서 꽃이 팡 피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회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동안은 내 말 잘 듣던 아이가 반문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고 일탈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란 틀 안에서는 일탈이 맞지만 사실 아이는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이란 틀 바깥에 있는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부모님한테 완전히 장악당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력적인 양육에 대해서 동의하고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다부지게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참 충격을 받긴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저는 이제 씨앗이 또 열릴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도 저는 깊이 그냥 들었어요. 너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구나. 반목하면 저라는 사람을 지워버리잖아요. 그 아이가 거기까지 생각하더라도 내 눈앞에서 지금 10몇 세의 아이가 그냥 완성되는 건 아니다라는 아이가 가진 다른 자원도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 아이가 새로운 자극에서 예전에 음악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 영화를 보다 보니 또 비슷한 어떤 가치관을 접하게 됐네. 조금 천천히지만 결국은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올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실패 사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실패 사례라고 생각이 안 드네요. 가정에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대화를 나누실 때도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 문제에 따라서 아이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니 시간에 기다림을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성공적인 공감 대화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이 공감 대화라는 게 조금 시도가 되더라고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여러 명의 아이들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노력하는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는데 제 아이들에게는 잘 안 돼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방법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책에 아이들한테 힘을 주는 말도 쫙 있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사실은 부모님 자신이 먼저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위로하는 말, 존중해주는 말을 내가 어른한테 들어보지 못하고 그걸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는 거의 어색하죠. 창조적인 일이죠. 예.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언니랑 통하면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든가 그런 어떤 공감을 스스로 많이 받아보는 경험이 중요하고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네. 뾰루통하고 뭐 안 좋다. 너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어떤 오늘 사실 또 여부를 왜 확인하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랑 싸웠어? 뭐 이런다든가 어떤 내용을 조금이라도 안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오늘 표정이 안 좋네? 지금 마음이 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렇게 좀 순하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네.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으면 아이들은 그 다음은 이렇게 조정하겠지라는 게 좀 생기거든요. 내가 얼만큼 화났는지 나도 가늠이 안 되고 그렇죠. 복잡한 상태에서 상대가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일단 저건 피하고 봐야 되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몰라. 그냥 뭐 이런 많은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부모도 좀 숨을 고르고 아이도 내가 아무 말 대잔치 한 것 같은데도 있는 그대로 읽어주잖아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좀 그 질문에 대해서 얘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랬구나. 그렇구나. 라는 그 쉼표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에게도 중요하고, 화자인 나에게도 중요하고, 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또 뭘 말해주실지는 기대라는 감정보다는 궁금하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다라는 그 시선을 좀 유지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한테 가장 안전지대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힘든 일 있을 때 누구보다 내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호흡을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마음을 묻는 것은 해결도 굉장히 수월하지만 아이가 자긍심까지 갖게 되는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는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좀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속적으로.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조언, 해두시고 싶은 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아이가 10대 이제 중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는 이제 부모님의 연세도 인생을 한번 이렇게 조금 한 고비를 넘기신 연세일 가능성이 좀 있죠. 책임감이 참 무거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본인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또 필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 전에 어떤 정신력, 체력으로 버티던 것들이 더 이상 잘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직업적인 면에서나 아이 돌봄에 대해서 훨씬 더 불안도가 높으니까 더 바짝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의 세계는 넓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의 몸도 우리보다 체력이 더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업고 다녀야 되는 아기처럼 생각을 하면 비극이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내 날개가 좀 미숙하더라도 날아봐야 되는데 지금 펴면 안 돼. 여기는 미끄러워, 여기는 차가워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억제시키고 그러면 아이는 내 삶의 기회들을 좀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은 이제까지 십몇 년 너를 이렇게 길렀는데 이것까지 내가 해줘야 돼 이런 억하심정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억울한 마음도 들죠. 네. 저는 그냥 학부모 상담하면서 그 거리두기가 어려운 이유는 아이가 밖에서 성과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학교에서 좀 인정받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의 부모님은 이제 난 다 키웠어 뭐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썩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더 신경 쓸 게 많고. 네, 경쟁자들이 더 성취한 애들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더 빡빡하기도 하거든요. 비교 사회다 보니까 우위라는 것은 끝도 없이 있어요. 이 경쟁 체제 안에서야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극도의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아이한테 안심을 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지금 내 마음이 괜찮아야 내 불안이 다스려져야 아이를 좀 긍정할 수 있고 아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생 실험도 커가느라고 그렇구나. 너가 어떤 너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구나. 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너의 균형감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런 안도의 시각을 가지려면 부모님 자신이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괜찮아야 되느냐?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이 괜찮아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안정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면 이제는 좀 나 괜찮은지, 나 오늘 괜찮은지, 지금 네. 괜찮은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는지, 충분히 잤는지,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했는지 그래서 나를 자꾸 점검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아이가 괜찮아 보여요. 점점. 특히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좀 밀착해서 많이 그렇죠. 계시다 보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 조금 동일시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동일시를 정말 완전히 우리나라 이런 어떤 아시아권의 문화에서 더 그렇죠. 서구권보다. 네, 그걸 완전히 끊어내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냐? 나라는 세계가 괜찮도록 나를 가꾸어주면 나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아이의 세계는 그것도 건강하고 괜찮게 괜찮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저렇게 네. 좀 실수도 하는 것 같지만 뭐 그걸로 배우게 될 걸 이런 어떤 안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아이 마음속에 세상은 좀 힘든 것 같은데 학교에 가면 자꾸 잘난 아이들 보면 좀 위축되는데 근데 보니까 나를 닮은 우리 부모님도 사는 게 좀 괜찮아 보이네, 편안해 보이네. 그 여유와 살아볼 건강한 마음을 만하겠다. 배우는 거고요. 네, 살아볼만 하겠다. 그럼 뭐 내가 지금 조금 이건 안 되지만 기회가 되면 나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공감대화라는 네,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키워주시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